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역시 이 파트는 CPU 구조 파트는 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난해합니다만은 큰 맥락은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CPU의 설계 과정을 다 살펴봤다기보다는 CPU는 내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실행한다 이런 걸 봤다고 하고, 파이프라인이나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잠깐 더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설계한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의 어떤 특성을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너무 느리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명령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어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CPU에는 이제 패치하는 회로, 해석, 디코드하는 회로, 실행하는 회로, 저장하는 회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일단 메모리에서 읽어보면 여기로부터 들어가가지고서 쭉 해석이 돼가지고 어떤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런 작업이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든지, 실제로 한 단계가 아니라 이것들이 좀 융합해서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메모리를 거쳐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명령어가 이걸 표준화 시켜놓다 보니까 다 똑같이 이걸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명령어는 디코드하고 해석해가지고서 레지스터에 그냥 바로 값을 쓰고, 해석한다는 게 상수값을 바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레지스터에 쓰고 바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메모리에서 읽어와가지고서 레지스터 넣은 다음에 다시 그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가지고 레지스터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명령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냐면은, 앞에 클럭 얘기했죠. 클럭 한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을 할 텐데, 한 명령어는 한 클럭 안에서 이게 전체가 다 실행이 됩니다. 한 명령어는. 그래서 어떤 거는 빠르게 실행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느리게 실행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어떨 때는 빠르게 클럭을 주고 어떤 것 때는 느리게 클럭을 주고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발명하면 좋아요. 클럭이라는 것을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짧은 명령어는 클럭을 빠르게 주고 느린 명령어는 클럭을 길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면 뭐 지금의 이제 이런 고려가 필요 없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클럭이라는 건 항상 똑같은 시간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가장 느린 명령,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명령에 맞춰가지고 클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리다라는 말을 뭐냐면, 모든 명령어 중에서 가장 느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클럭이 세팅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 CPU 구현하게 되면 CPU가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이제 그 CPU 설계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파이프라인 방식의 설계를 제안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어떤 효과는, 여기서 이제 세차하는 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 공장의 제조 공장의 작업 과정을 보면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이런 거 할 때 한 대를 놓고서 엔지니어가 막 수십 명 붙어가지고 조립하고 한 대 다 치워내고, 또 여기다 한 대 놓고서 조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엔진을 올리는 사람은 엔진만 계속 올리고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고, 문을 다는 사람은 문만 계속 달고, 이 페인트 칠하는 과정은 또 이 마지막 단계에서 페인트 칠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그 시간에도 아마 생산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한 자리에 이거 세차입니다. 어떤 차를 세차하는데 한 사람이서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차를 하는 경우, 또 이걸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세 사람이서 하지만 세 사람이서 하는데 이걸 흘러가게 합니다. 흘러가게 하면서 어떤 쪽에서는 앞쪽 물만 뿌리고 어떤 쪽에서는 비누칠만 하고 어떤 쪽에서는 닦는 것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면은 한 차가 들어가가지고 한 차의 끝까지 세차가 되는 시간은 똑같죠. 이렇게 하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똑같죠. 그런데 차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세차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를 다 세차를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차 들어오고 다음 차 들어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누칠하는 시간만 지나면 다음 차를 다시 비누칠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끝에 나온데도 말리는 시간만 한 차를 말리는 시간만 지나면 다음 차를 또 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웃풋은 꽤 빠르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원리가 들어가냐면 비누칠하는 시간과 비누칠하는 작업과 물을 뿌리는 작업과 그 다음에 닦는 작업과 말리는 작업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가 끝난 다음에 다음 걸 하고 다음 걸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차 입장에서는 그게 다음 거 되지만은 서로 다른 차 입장에서는 비누칠하는 작업과 물을 뿌리는 작업, 닦는 작업, 말리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 입장에서는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하나 똑같은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만약에 4개의 차를 닦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더 빨라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프로젝트는 먼저 세탁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실제 세차처럼 어떤 전체 작업이 여러 개의 단위 작업으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 전체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CPU 실행을 얘기하게 될 텐데 CPU 실행에 이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한 명령어 들어가면은 여기 하고 해가지고 한 명령 끝날 때까지 다음 명령은 실행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 했다. 아까 파이프라인, 세차 파이프라인처럼 어떤 한 작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작업은 쉬고 있으니까 비누칠한 작업은 쉬고 있으니까 비누칠한 작업은 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 조립에서도 자동차 전체가 조립은 안 됐지만 엔진만 올리고 나면 이게 지나고 나면 다음 차 엔진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한 작업은 똑같이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 개의 작업은 전체 작업은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PU를 설계하는 데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본다는 거죠. 좀 전에 CPU 내부에서의 처리 단계를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레지스터, 라이트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서로 독립된 단계라고 하고 바로 직전까지는 어떻게 CPU를 처리했냐면 하나의 명령어 들어오면 이거 하고 이렇게 다 처리가 끝나야지 다음 거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패치하는 작업과 디코드하는 작업은 예를 들어서 별개의 작업이다 라고 하면은 한 명령어가 디코드하는 걸 넘어가면은 다음 명령어를 패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명령어를 이렇게 3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중첩해서 실행을 함으로써 더 짧은 시간이 걸리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저런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 도면에서는 파이프라인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파이프라인은 무조건 하면 되는 거냐? 여기 단계로 놨으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조합회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기능적으로 분리는 하긴 했지만 저장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에 대한 어떤 값이 이렇게 정의값 조정이 되면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회로의 배치상 이 부분 뒤에 이걸 배치하고 이걸 배치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된다기보다 이게 처리가 되고 다음 거 처리됐지만은 중간중간에 저장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걸 파이프라인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파이프라인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세차를 하거나 컨베이어벨 때 이것도 사람이 자기 논리에 이게 엔진을 올리는 작업과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작업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파이프라인을 한 것이죠. 나는 엔진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 창문만 계속 닫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CPU는 작업에 분리는 해놨지만 이게 다 하드웨어 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쭉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CPU를 설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 단계별로 저장 하는 이런 추가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처음 들어오면은 패치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해석된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걸 가지고 실행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파이프라인이 왜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한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흘러갈 때까지 다음 명령을 집어넣어 보려면 이 전기 회로에서 앞에 명령어와 뒤에 명령어가 섞여버리는 거죠. 전기 신호가.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 놓으면은 첫 번째 명령어가 패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흘러가는데 바로 흘러가게 만든 게 아니라 저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나서 저장된 걸 가지고 디코드를 할 때 이때는 이 저장을 매개해서 구분이 됐기 때문에 디코드를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다음 명령을 다시 패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효과가 뭐가 되느냐? 아까 이제 어쨌든 CPU라는 것은 명령어를 계속 단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클락이라는 것을 구분한다고 했죠. 클락이라고 구분한다고 했을 때 한 클락 동안 이 명령어의 이 전체 단계가 다 처리돼야 된다고 했고 각 명령어마다 이걸 처리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가장 긴 명령어의 처리 시간에 맞게끔 클락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즉 앞에서 설계한 방식의 클락은 이 전체 회로가 전기를 흘려가는 시간만큼 이 클락이 길게 잡힙니다. 자, 그런데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단계를 진짜로 이걸 앞에는 이걸 개념적으로만 쪼개놨지만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걸 쪼개놨습니다. 물리적으로 쪼개가지고 이건 끝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저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역시 클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 단위, 이거 하나 단위, 이거 하나 단위로 클락을 더 짧게 쪼갭니다. 아주 짧게. 더 짧게 쪼개가지고서 한 클락마다 하나의 명령을 전체를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클락에는 이 한 단계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5단계다. 5단계라고 하면은 5개의 클락이 지나야지 한 명령은 처리된다는 거죠. 다만 클락이 크게 더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 5단계면은 이 안에 것을 5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함으로써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저장에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5단계라고 하면은 이것이 5개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 정도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일단 설계를 해놓고 보면은 한 명령어는 들어가가지고 나온 데까지 원래 그냥 이런 중간 단계 없이 쭉 실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더 느려진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명령으로 생각하면 느려지지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그려볼게요. 어셈블리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셈블리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명령어를 가져와 가지고 쭉 실행을 하고 다음번 명령을 실행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실행했었는데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명령을 가져와 가지고서 패치만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디코드만 하고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명령어가 이걸 쭉 통과하는 시간은 더 길게 걸립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 방식화 되면 이 명령어를 가져와 가지고서 패치가 딱 끝나면 빠른 시간 안에 패치가 끝나면은 다음 단계로 이 명령어 디코더 넘어갔을 때 이 패치하는 하드웨어는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명령어를 가져와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단계 지나가게 되면 첫 번째 명령어는 실행하고 있고 두 번째 명령어는 디코드하고 있고 세 번째 명령을 가져와서 여기다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하나의 명령어를 완전히 처리하는 시간은 좀 길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명령 하나, 그 다음에 명령 1, 명령어 2, 명령어 3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 하나에 실행하는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행하고 명령어 첫 번째 명령 여기 실행되면 두 번째 명령어가 여기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실행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명령어가 여기서부터 실행, 네 번째 명령이 여기서부터 실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령을 여러 개를 실행시켰을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실행했을 때 훨씬 더 짧은 실행 시간을 보일 수 있는 거. 이게 파이프라인 설계의 원리입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얘기하실 때 CPU는 이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하는 멍청한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개념에서 보면 CPU는 더 이상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CPU의 하드웨어별로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거지 CPU에서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그 얘기를 그 지난 시간 어셈블리 코드 얘기할 때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물리를 생각해요. 물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자, 원자 이렇게 했다가 원자를 다시 뭐 양성자, 중전자 이렇게 쪼개가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봤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CPU가 소프트웨어에 전해주는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볼 때는 명령을 하는 것이 가장 원자적인 단위.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만 처리하는 거가 됐던 거고, 지금 오늘은 그것을 처리하는 CPU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한 또 복잡한 어떤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작업이 다시 다 이제 대부분 다 하드웨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방식이 전체를 하나로 하느냐,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지금 CPU에서 더 이상 그 명령어, 어셈블리 명령 하나가 원자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CPU는 사실상 한 번에 하나만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관점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제가 오늘은 CPU는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하는 바보 같은 기계입니다라는 걸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 관점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명령어 1이 수행되고 있는 명령어 1이 안 끝났는데 명령어 지금 2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까 ILP 명령어 그 병렬 처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 설명하고 이거는 CPU의 구성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한 1960년대, 50년대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 CPU는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한 번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이 CPU에서는 명령 여러 개가 동시에 처리되기도 하고 또는 명령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 스테이지도 이걸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테이지가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얘기는 한 스테이지는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요즘 또 다른 슈퍼 스칼라 CPU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구글링 해보면 바로 나올 텐데 슈퍼 스칼라 CPU는 이 단계로도 여러 놈이 실행합니다. 한 패치를 2개, 3개가 동시에 실행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얘기하면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여러 가지 설계 방법.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시간은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CPU의 동작의 근본 원리는 전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전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아까 저기 그 논리 게이트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이라고 해요. 디지털은 한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짜 디지털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 신호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쪼개서 설계하냐에 따라서 쪼개가지고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하자.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하자. 이걸 하나의 단위로 하자. 이렇게 우리는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그 질문했던 그거는 내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의 CPU의 동작의 그 단위. 원래 CPU가 한 번에 하나를 동작하는 이유를 보통은 설명할 때 그 컴퓨터는 0101이니까 한 번에 1이면은 이쪽으로 가고 0이면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만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0 또는 1인 것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글쎄요. 저런 내가- 상태로 하면은 두 군데다가 전기 신호를 동시에 보낸 거잖아요. 이쪽에 그뭐 패치 쪽에 보내고 이쪽에 뭐 메모리 읽는 쪽에 따로따로 보내가지고 따로 처리가 된 건데 이렇게 전기 신호를 두 군데에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다 동시에 다 해결이 가능한 거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컴퓨터가 한 번에 하나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경우의 수가 비트다라는 그런 의미는 시간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비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비트는 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쪼개더라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순간에 하나라는 말을 한 번에 하나, 시간이잖아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 번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한 번, 단위라는 것을 시간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럼 CPU가 명령어에 간결 구성되니까 한 번에 하나가 아니네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내가 바라보는 관점, 레졸루션, 단위의 시간을 뭘로 잡느냐가 달라지는 거가 되는 거죠. 비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관점 같아요. 근데 저게 지금 명령어 두 개를 결국은 처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명령어를 저 5단계로 나눠놨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도중에 그 다음 명령어가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명령어조차도 원자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처리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명령어가 동시에 처리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내가 어떤 관점, 어떤 기준에서 지금 CPU의 동작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파이프라인 방식 동작하고 인스트럭션 패러리즘, 병렬 처리 방식 동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 어셈블리 코드가 실행된다 이렇게 볼 때는 한 번에 하나씩 동작하는 겁니다. 그걸 어기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동시는 아니에요. 약간씩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동작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슈퍼스칼라나 또는 명령어 병렬 처리 이거는 진짜로 동시에 2개, 3개가 실행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내야지만이 CPU로서는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하는 거는 CPU 스스로가 명령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 어떤 설계 방식인 거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그 결과는 한 번에 한 명령어씩 처리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CPU 내부 설계되든 우리가 CPU는 한 번에 하나에 처리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셈블리 코드상에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부 안에 들어와가지고 볼 때는 그걸 한 번에 굳이 하나로 해? 왜? 내가 이 유닛이 여러 개 있으면 패치가 여러 개 만약에 아까 인스트럭션 패러리즘이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는 패치 로직 여러 개가 있어요. 디코더 로직 여러 개가 있고 ALU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령어로 3개를 4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CPU 내부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게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다르니까 다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닌 걸로 보이는 끝나는 시간이 같다 할지라도 효과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번에 하나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한 번이라는 시간 유닛을 뭘로 보냐는 거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굳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꽂히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궁극 가서는 단위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리니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혹시 내 OS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이 말이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럽트 얘기를 할 때 인터럽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정도의 인터럽트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인터럽트는 진짜 시간 축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이걸 보통 소프트웨어로 얘기할 때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프로그램 중간에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인터럽트로 얘기하는데 실제 시간으로 보면은
명령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처리되는데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졸루션에 따라 가지고서 보통 우리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인터럽트는 명령 하나 단위로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터럽트는 더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컴퓨터가 한 번에 하나를 수행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랄까 낮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동시에 수행되면은 엉키는 연산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번 하나를 수행하는 것처럼 만든 거지 실제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걸 똑같은 말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했던 거고 처음에는 그걸 못했었어요. 못했었다고. 파이프라인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걸 못해서 한 번에 하나씩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렇게 할 수도 있네?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네? 이게 유닛 두 개 진짜 동시에 할 수 있네 했는데 근데 주어진 미션은 하나씩 연달아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CPU가 반드시. 거꾸로 오히려.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어떤 명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네. 그렇게 동시에 처리되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 명령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못하잖아요. 못해요. 이것도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점프 명령어 제가 한번 다룰 때 이렇게 우리가 코드가 에이드, 무브, 컴프로 이렇게 있고 점프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럴 때 사실 프로그램들은 이제 CPU들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파이프라인 이거 하나씩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 실행하고 끝나기 전에 얘를 실행하고 또 끝나기 전에 얘를 실행하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점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프가 있으면 점프라는 것은 컴프 명령에 결과를 보고서 얘가 점프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아니라 J2, J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 명령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얘는 패치가 되고 그 다음에 디코드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원래는 패치된 다음에 얘가 디코드로 넘어가면 다음 걸 바로 패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프 명령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결과 다 끝나고 레지스터에다가 값 써야지 이 값을 읽고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파이프라인이 멈춥니다. 파이프라인이 멈추고 얘가 다 끝날 때까지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얘가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걸 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디서 이제 설명했냐면은 이렇게 점프문이 들어가 있으면 프로그램의 실행에 성능이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그럴 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컨디셔널 조건부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실제 점퍼 이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실제 C 코드에 if 이거에 의해서 이런 양쪽 코드가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점프 이쪽으로 점프하느냐 이쪽 점프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두 가지 작업을 다 해버리고 컴프한 다음에 컴프 결과를 계속 그냥 이렇게 컴프 결과를 쓰는 그런 코드죠.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하게 실행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점프 대신에 컨디셔널하게 실행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실행을 멈출 필요 없이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은 일단 파이프라인 원리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성능을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느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율이 좋아진다. 대신에 응답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처리율과 응답 시간은 것은 컴퓨터에서 성능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처리율은 1초 동안에 이 프로그램이 덧셈을 몇 번을 하는가, 사용자 입력을 몇 번을 처리하는가 이런 거예요. 응답 시간은 내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마우스 클릭한 거의 결과가 얼마나 빨리 오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컴퓨터의 성능을 얘기할 때 처리율이 좋아지면 응답 시간도 같이 좋아지고 응답 시간이 좋아지면 처리율도 좋아진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다니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빨라지면 이 두 개 다 좋아집니다. 내가 빠른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동영상 인코딩을 할 때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그러니까 똑같이 1기가짜리 동영상을 인코딩할 때도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빠른 컴퓨터에서는 내가 웹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빨리 나한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빨라지면 두 개 다 일반적으로 빨라지는 건 맞는데, 이게 빨라진다고 해서 이게 항상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빨라진다고 해서 항상 이게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웹 서버에서 내가 뭔가 그 클릭을 하게 되면 네가 몇 번 파일을 클릭했다라는 걸 메시지 창을 띄워주고, 그 파일을 읽어 와가지고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mp3 인코딩을 해서 결과를 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웹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인코딩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몇 번 파일을 눌렀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창을 그리도록 했다라면, 내가 빠른 컴퓨터에서라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응답 시간, 화면에 그 내가 버튼을 눌렀다는 것의 답은 파일을 다 처리한 이후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린 컴퓨터라도, mp3를 인코딩 하는데 느린 시간이 걸리는 컴퓨터라도 프로그램 방식을 바꿔가지고서 아직 인코딩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메시지만 창으로 내보내주고 백그라운드로 인코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다면 응답 시간은 꽤 빨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 시간이라는 것과 처리율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 혹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처리율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작업하는, 아마 넥스트 학생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응답 시간이 꽤 중요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받아와가지고 하는 게 길다 할지라도 계속 모래시계만 보여주고 있으면 사용자가 짜증낼 거라고. 그러니까 다 일은 끝나지 않더라도 뭔가 사용자한테 예를 들면 그 진행률을 보여주는 거 있죠. 진행률을 보여주는 거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굳이 똑같은 시간이 걸리면 답답할 겁니다. 그런 건 응답 시간. 그런데 그런 인터랙티브한 방법이 아니라 뭔가 아까 비디오 인코딩 하는 것처럼,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용자한테 그때그때 메시지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디오 인코딩 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는 거니까. 그럼 사용자 인터랙션 없이 계속해서 CPU만 쌓아가지고 이걸 처리를 높여주는 되는 것들이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두 개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 파이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처리율은 증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3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3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 방식을 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개수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처리하는 처리율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답 시간은 떨어집니다. 응답 시간은 뭐냐면 CPU 입장에서 응답 시간은 한 명령어가 들어가가지고서 그 명령어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거는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중간에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안 하게 되면 그냥 이것들이 쭉 그냥 이어져 버리는데,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들을 단계를 나누기 위해서 저장하는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명령을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은 길어지고 처리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프라인의 성능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는 아주 단순한 실제 CPU인지 아니고 단순한 어떤 작업,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능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본 문제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뭐 CPU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작업의 처리를 CPU가 쭉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U 내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은 300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저장하는 데는 20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은 320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율을 따지라 그러면 1초 동안 1초를 시간을 나누게 되면 1초 동안 몇 개의 명령어가 실행되는지 이렇게 처리율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CPU를 한 통으로 하지 말고 단계로 나눕니다. 패치하는 단계, 디코드하는 단계, 익스큐트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한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다음 명령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때 응답 시간은 300이라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저장해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이 더 들어가가지고서 전체 시간은 360, 즉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시간은 360이 됩니다. 그런데 처리율은 어떻게 되느냐? 처리율은 한 명령어는 쭉 다 거쳐되지만 실제로 처리율은 이만큼의 시간만 지나면은 매 한 명령어가 계속 처리되는 거죠. 이 시간마다 한 명령어가 계속 처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처리율은 120 피코세컨드, 120이라는 시간 동안 한 명령어가 처리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것처럼 1초를 320으로가 아니라 102로 나누면은 얘는 1초 동안에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서 파이프라인은 응답 시간은 길어지지만 처리율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실제 CPU를 설계할 때 어떤 CPU든지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명령을 다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각 단계가 가만 보니까 서로 독립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명령어 처리를 한 명령어 쭉 들어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놓고 보면은 이것들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명령을 다시 더 추가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처리율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CPU인 경우에는 이 단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각 하드웨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장하는 회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응답 시간 한 명령어가 들어가가지고 한 명령어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길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특성을 얘기하면은 결국 CPU의 프로그램 처리 속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CPU가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처리율은 증가하는데 한 명령의 응답 시간은 증가하는데 이것도 증가함으로써 응답 시간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죠. CPU가 명령 하나 처리하고 끝나는 이런 작업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이 얘기만.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아까 파이프라인과 캐시가 컴퓨터 아키텍처 설계에서 엄청난 혁혁한 공헌을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느꼈었겠지만 왜 그러면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한 거냐?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 겁니다. 보통 내가 우리 소프트웨어 그래픽 엔진 뭔가 게임을 만드는 그래픽 엔진이 있을 때 새로운 그래픽 엔진이 개발되면은 그 새로운 그래픽 엔진으로 내가 마이그레이션, 포팅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도록 만들게 되면 똑같은 API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엔진의 속도가 좋아지면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바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똑같이 이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는데 이전 CPU에서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 CPU에서 동작하고 이 CPU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실제 이 명령을 처리하는 내부 구조가 앞에서는 그냥 전체를 다 통으로 처리하는 거고 뒤에는 다음번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처리 시간만 단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행복한 거였냐면은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으로 설계한 CPU가 새로 나왔어요. 그럴 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만 딱 바꿔보면 CPU 바꿈으로써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몇 배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혁혁한 공헌한 아키텍처인 거고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캐시도 이런 원리에서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CPU만 캐시가 있는 CPU를 쓰므로 해가지고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캐시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최적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 기술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이 멀티 스레드 또는 그 멀티 코어로 이런 그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에 멀티 코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경험이 있게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 작업을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멀티 스레드, 멀티 코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을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를 잘 쓰게 되면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스레드로 나누게 돼요. 여러 개를 스레드로 나눠가지고 단계로 이렇게 단계로 나눈 거죠. 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여러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실행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루풋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뭐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만큼의 길이의 함수를 통해서 이제 처리된다는 거죠. 함수.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 이런 작업과 이런 작업과 이런 작업이 구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데이터 점을 픽셀 하나 넣고 픽셀 결과 뽑아내고 픽셀 하나 넣고 뽑아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2단계에다 픽셀 넣고 2단계만 끝나면 얘의 결과를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는 다음 번 픽셀 다시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을 서로 다른 스레드에다 배치하게 되면은 스루풋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파이프라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면은 파이프라인은 아까 세차, 세탁기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 CPU가 처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처리율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사실 이게 파이프라인 제약에서 여기 이 뒤에는 진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이프라인 쓰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축복, 뭐 혁명과 같은 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그런데 파이프라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점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파이프라인은 잘 되려면은 이게 끊임없이 계속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명령어들이 계속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파이프라인을 바로 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저드라고 얘기해요. 해저드는 게임에서 쓰는 용어처럼 보이겠지만 게임에서는 나중에 들었고 해저드가 보통 우리 컴퓨터 시스템 쪽에 해저드라고 파이프라인 붙이지 않더라도 파이프라인 해저드. 아까 점프 얘기했죠. 그럼 파이프라인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구나 느낌을 가죠. 또 아까 대표적인 게 데이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 방법까지는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만등은 아니다라는 것만 add 했는데 ECX, EAX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 하는데 EAX를 어떤 메모리 0x8048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덧셈 결과를 메모리에 옮겨라 그런 거거든요.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냥 지금까지 봤던 거.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EAX에 값을 안 썼는데 패치를 먼저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처리를 5단계로 나누고 5단계를 다 구분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다가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넣는 거는 마지막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디코드 부분에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add하고 그냥 패치만 지나가면 얘를 패치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패치가 일단 디코드 하겠더니 얘가 읽으려고 하니까 이걸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약간 점프랑 비슷한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저드는 한마디로 이제 뭐 우리들은 이걸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해저드 어떻게 얘기할 때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의 특성상 앞에 실행된 명령어의 의존성 때문에 뒤에 있는 명령어가 곧바로 파이프라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걸 해저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은 기껏 파이프라인을 해놨는데 프로그램 성능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이제 나옵니다. 컴파일러도 도와서 해결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정말 좋은 거지만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 된다. 자, 정리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것은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 교재 내용이나